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의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미리 사진 촬영한 것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271명의 의사에게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암에 걸린다면 항암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무려 270명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와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아마도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매일같이 이런 서양 의학의 한계와 위험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서양 의학도 의사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듯이 의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며 지식의 양과 경험도 제각각이다. 또 병원 경영이나 나중에 환자가 가족에게 의료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다지 효과가 없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암은 항암제를 사용하면 치유나 연명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백혈병 등 혈액계통의 암이나 악성 림프종의 일부 고륙종, 소아암 등이다. 위암이나 폐암 등 암세포가 큰 덩어리를 이루는 암에는 효과가 약해서 고작해야 종양을 작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혈액 또는 골수 등에 작게 흩어져 있는 암에는 비교적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세포도 공격한다.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모근 세포나 피부세포, 구강 위장의 점막세포 등 분열과 증식의 속도가 빠른 세포다. 또 항암제는 골수에 있는 조혈세포를 공격하기도 한다. 조혈세포가 공격을 받으면 새로운 혈구나 혈소판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의 수가 감소한다. 이것을 골수 억제라고 한다. 적혈구의 감소는 빈혈을 유발한다. 백혈구는 면역체계 하나이므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암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지며 나중에 2차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혈소판이 줄어들면 출혈이 생기기 쉽고 지혈이 잘 되지 않으며 뇌내 출혈, 소화관 출혈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항암제 중에는 간 기능 장애나 신장 기능 장애, 심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탈모, 구토, 골수 억제 등은 항암제 투여가 끝나면 낫는 경우가 많지만 신장이 큰 타격을 받으면 신장 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오래갈 우려가 있다. 항암제는 때때로 심근에 타격을 주어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항암제는 일단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면 환자는 그 항암제의 투여를 그만두지 못한다. 의사 역시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설령 환자가 부작용에 고통스러워하더라도 이제 슬슬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항암제의 투여를 중단했다가 환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하기라도 하면 환자 가족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의료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항암제를 계속 맞으면 언젠가는 암세포가 그 항암제에 내성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는 두드러진 효과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듣지 않게 되는 날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기만 하던 암세포들이 반격을 시작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 이것이 재발이다. 사용하는 항암제의 효과가 사라지면 의사는 다른 항암제로 바꾸지만 결국은 그것도 듣지 않게 된다. 암 치료를 할 때는 암이 더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세게 공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효과도 부작용도 강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계속 항암제를 바꾸는 사이에 어느덧 효과가 약한 항암제만 남게 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무렵이 되면 환자는 부작용에 지쳐서 암과 싸울 체력과 기력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
혈액계통의 암이라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종양을 작게 만들 때도 있지만 투여해 보기 전에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 항암제 투여량을 늘리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부작용의 위험도 당연히 높아진다. 특히 항암제의 대량 투여는 부작용으로 죽음에 이를 우려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도 몸에 큰 부담을 주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면 본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설령 의사가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항암제 대량 투여를 선택하기 전에 서양 의학의 최첨단 의료나 대체 의학으로 시야를 넓혀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암세포는 유전자의 복제 오류로 발생한다. 게다가 정상적인 유전자를 지닌 세포와 달리 암세포는 분열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늘어난다. 다만 암세포는 감마선이나 베타선 등 에너지가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면 정상적인 세포 이상으로 쉽게 괴사한다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암의 종양이나 그 주변의 치명 조직의 방사선을 쬐어 암세포의 유전자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함으로써 분열이나 증식을 막는 방법이 방사선 요법이다. 방사선 요법은 뇌 종양이나 구강암, 설암, 후두암, 식도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피부암, 악성 림프종, 초기 폐암 등에는 외과 수술과 같은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해왔지만 극적인 효과를 본 사례는 드물다. 의사라면 항암제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환자에게 사용하면서도 자신은 맞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다. 항암제를 맞으며 머리카락이 빠지고 비쩍 마르면서 비참한 모습이 되어갈 뿐이다. 혈관계통 이외의 암이고 조기에 해당하고 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암 부위를 확실히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절제한 암 조직을 면밀히 검사해서 추후 치료 계획에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은 언제까지나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더 효과가 높고 위험이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의사들이 암을 고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많은 의사가 기본적으로 환자는 의료 지식이 없으며 내 치료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강요한다. 한편 내과의가 항암제의 한계와 위험을 숙지하고 있듯이 외과의도 외과 수술의 한계와 위험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막상 자신의 암에 걸리면 외과 수술이라는 수단을 거부하기도 한다. 후두암이 진행된 환자가 주치의에게서 외과 수술을 추천받아 후두를 완전히 적출했다가 나중에 화학 방사선 요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후회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의사는 설령 외과 수술이 더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다. 최대한 잘라내는 편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환자에게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 환자도 수술을 받은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의견을 알아보는 등 정보를 수집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특히 외과 수술은 집도의의 실력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일반인들도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조금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부디 의사를 고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로 내가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외과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는 40세부터 50대 중반까지가 좋다. 경험이 풍부하고 외과 수술에 필요한 체력도 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과거의 수술 성공률이 높고 의료 소송 경험이 없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솜씨가 좋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안심하고 치료나 수술을 맡길 수 없다. 방사선 요법에도 부작용은 있다. 방사선은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신체 부위에 깊은 곳에 있는 암 종양에 방사선을 쬐면 그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파괴된다. 물론 방사선 요법을 실시할 때는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량과 조사 방법을 조절한다. 그러나 방사선 종양의의 기술이 미숙할 경우 방사선이 정상적인 세포에 많이 조사되어 청력 저하나 백내장 같은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기도 한다. 암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 등을 투여할수록 병원은 돈을 벌게 된다. 또 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은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병원은 가급적 수술 건수를 늘리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수술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의 솜씨가 뛰어난 것은 아니며
수술 건수가 많을수록 한 건에 들어가는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니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신중한 수술, 환자의 희망대로 맞춰주는 치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수술 건수를 늘리는 데만 전념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최근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 환자의 증가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의료에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어서 생각만큼 치료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때로는 소송을 제기한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의사는 그것이 설령 불합리한 주장이라 해도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다 보면 의사는 아무래도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된다. 설령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매뉴얼에 따른 의료 행위만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라서 암세포를 깨끗이 제거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다. 게다가 암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설령 항암제를 투여하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진료 지침에는 화학요법을 실시할 것을 권한다라고 적혀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의사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암제 치료를 실시할 것이다. 만약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환자 가족으로부터 진료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라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 지침에 따라서 치료하기만 하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시도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도 이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또 진료 지침에서 벗어난 치료를 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회나 업계에서도 옹호받지 못하며 이후 의료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환자나 가족에게 변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의료를 나는 면피의료라고 부른다. 면피의료의 문제점은 진료 지침이라는 매뉴얼에 따른 치료만 함에 따라 환자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점점 진료 지침에 적힌 치료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면피의료의 폐해다. 암의 치료 방법은 3대 요법 이외에도 많다. 아직 효과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도 있고 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항암제나 외과 수술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을 완화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대처 의학도 있다. 그러나 진료 지침에서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덜 검증되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므로 권할 수 없다며 전혀 다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일반 환자가 주치의 치료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설령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각서를 쓰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면 주치의는 나중에 의료 소송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으므로 면피 의료를 할 이유도 사라진다. 설령 시한부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먼저 시한부 선고는 최대한 짧게 선고된다. 가령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환자가 3년이 지났는데도 살아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나 그 가족은 선고받은 시한부보다 더 오래 살고 있구나 하며 기뻐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시한부 3개월을 선고받은 환자가 한 달 만에 사망한다면 의사는 원망의 소리를 듣거나 책임 추궁당할 수 있다. 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라든가 아직 마음의 준비도 못했는데 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이나 치료가 잘못되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일종의 면피 의료이긴 하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의사는 그때까지는 반드시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기간을 선고한다. 요컨대 시한부는 죽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확실히 살 수 있는 기간이다. 방광암 2기이고 생존 기간은 1년 반입니다라는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방광암 2기까지 진행된 환자 중 절반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출한 숫자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므로 개중에는 1년 만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고된 여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기암으로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고 선고받은 환자가 대체 의학 등을 통해 자기 치유력을 높인 결과 10년 이상 살았거나 암이 깨끗이 나은 사례도 있다. 세포는 매일 활발히 교체되고 있으며 사람의 몸에는 우수한 유전자 복구 시스템과 면역 기능이 있다. 그런 신체의 기능이 재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고 생각한다. 부디 시한부 선고나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액면 그대로 믿고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병원 치료에서 주역은 어디까지나 환자 본인이다. 의사가 아니다. 특히 암은 생명과 인생이 걸린 병이다. 의사에게 무작정 맡겨서 될 리가 없다.
만약 자신이 암에 걸렸음이 판명되었다면 먼저 공부할 것을 권한다. 암이란 어떤 병인지, 어떤 치료법이 있으며 각각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지식을 얻었으면 주치의에게 물어보자. 가령 주치의가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면 그 치료법을 사용했을 경우 5년 생존율은 몇 %이고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자. 제시받은 방법 위에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사가 항암제 투여를 제안하면 부작용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임상실험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자세히 물어보자. 의사는 이런 만만치 않은 환자를 만나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제시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집요하게 이것저것 물어보면 의사가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 질문에 화를 내는 의사라면 환자에게 절대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 환자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의사는 급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도 환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나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은 생명과 인생에 걸린 병이다. 의사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아닐지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이지만 환자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환자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의사에게 치료를 일임했는데 효과가 없을 경우 고통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환자 자신이다. 암은 바이러스 등 외부의 적이 만들어내는 병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병이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는 매일 분열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세포 분열을 관장하는 것은 유전자다. 각 세포에는 핵이 있으며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유전자가 가진 정보에 따라 정확히 복제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유전자가 손상되면 유전 정보에 복제 오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사실 유전자는 매일 손상될 정도의 공격을 받는다. 유전자 하나가 매일 100만 회에 이르는 공격을 받으며 하루에 암세포가 3천에서 5천 개 정도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소가 있어서 설령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금방 복구된다. 또 유전자가 복구 불가능한 상처를 입을 경우 몸은 그 세포를 죽여서 암세포의 발생을 막는다. 이것을 세포 자살이라고 한다. 복구 기능이나 세포 자살 기능이 발동되지 않은 암세포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즉시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한다. 이와 같이 몇 겹의 방어 시스템이 인간의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유전자가 공격받는 횟수가 현저히 늘어나거나 복구 기능 또는 세포 자살 기능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살아남은 암세포가 생긴다. 고령이 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면역 기능이 약해지거나 살아남은 암세포가 긴 시간에 걸쳐 성장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유전자는 주위의 조직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거나 억제하지만 암세포는 복제 오류로 인해 세포 분열을 억제하지 못하고 증식을 반복한다. 그리고 장기 표면에서 내부로 침식해 들어가거나 때로는 혈관 또는 림프샘에 침입하여 먼 곳에 있는 장기를 이동한다. 이것이 암 발생의 기전이다. 냉증과 저체온은 암의 원인 중 하나다. 몸이 차가우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림프구의 활동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인간의 면역력은 체온이 섭씨 36.5도에서 37도 이상일 때 가장 높아지며 이보다 1도만 낮아도 크게 떨어진다. 또 암세포는 체온이 섭씨 35도일 때 가장 활발해지며 39.3도 이상이 되면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을 높이는 온열요법이 암에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온몸을 섭씨 40도 이상으로 만들면 체력이 떨어져서 자기 치유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참고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체의학은 믿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시도해서는 안 되는 대체의학은 다음 세 가지다. 반드시 낫는다고 주장하는 요법, 서양 의학을 포함하여 다른 치료 방법을 전부 부정하는 요법,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이 드는 요법.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암의 원인이나 진행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며 체격이나 체질에도 개인차가 있다. 어떤 상태든 어떤 암이든 효과가 있는 치료법,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법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대한 많은 선택지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암에 걸리면 항암제를 포함해서 서양 의학의 3대 요법에 의지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 특히 암 전문의가 아닌 의사 중에는 서양 의학의 치료에만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환자의 마음가짐은 병의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치료 방법과 효과를 믿지 않으면 나을 병도 낫지 않는다. 반대로 서양 의학을 완전히 거부하고 대체의학만을 맹신하는 의사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에 따라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성 백혈구가 증가하는데
과립성 백혈구는 자신이 할 일을 마치며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을 관장하는 림프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진다. 의학에서는 암을 치료하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되었다고 간주한다. 5년 생존율이 치료 효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나 자기 치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게 되고, 만약 몸속에 암세포가 남아있더라도 그 활동을 억제해서 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대답한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대다수가 집에서 요양하거나 간병을 받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고정관념 때문에 여전히 환자에게는 획일적인 연명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는 만약 의사 혹은 의사의 가족 자신이 암에 걸린다면 어떤 치료법이나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서양 의학만을 맹신하는 사람, 서양 의학을 거부하고 대체 의학으로만 치료하려는 사람, 서양 의학이든 대체 의학이든 죄다 시도하는 사람, 연명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등 다양한 의사가 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의사는 자신이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할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일본인이고요.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네,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시면 또 가능한 한 좀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